보통 이렇게 태블릿을 구매하면 케이스 하나 사고 그러면 끝이었는데, 와, 이거는 액세서리들이 정말 잘 나와서 이렇게 키보드도 사고, 와, 컨트롤러까지. 이야, 태블릿 사면서 드래곤볼 모으긴 또 처음이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레노버의 게이밍 태블릿 Y700 4세대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온 지 거의 4개월이 되어서 이미 구독자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리뷰를 보셨을 겁니다. 8.8인치의 소형 태블릿, 게이밍을 위한 태블릿이죠. 이렇게 액세서리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뭐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정말 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이렇게 액세서리들이 많은 태블릿이 없었는데 이 Y700 4세대 들어오면서 이렇게 G9 컨트롤러도 나오고, 사실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리뷰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다 모으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리뷰를 했었지만 윈도우 게임을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게임 허브가 스팀도 지원을 하게 되었고, 또 5.0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상당히 성능이 향상되어서 이제 간단한 스팀 게임들은 정말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서 저도 최근에 게임 허브 업데이트를 보고 놀라서 그것까지 한번 다루면서 겸사겸사 이 Y700을 한번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레노버 리전 Y700 2세대까지 리뷰를 했었는데 3세대는 건너뛰었었죠. 가장 큰 차이점, 4세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이크로 SD의 유무죠. 게이밍을 위해서 사실 분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안드로이드 게이밍이 대부분이겠지만 레트로 게임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마이크로 SD가 없는 거는 거의 레트로 게임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죠. 자, 그래서 AP도 스냅드래곤 8 엘리트로 되면서 마이크로 SD 슬롯까지 들어가서 그야말로 소형 게이밍 태블릿의 완전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구성도 비슷합니다. C2C 케이블 설명서, 마이크로 SD 슬롯 여는 핀, 이렇게 마이크로 SD 하나 들어갑니다. 제품은 램이 12GB, 16GB 두 모델이 있는데 12GB의 경우는 256GB 내장 메모리, 그리고 16GB의 경우 512 1TB의 내장 메모리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SD 최대 2TB까지 지원이 돼서 최대 3TB의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구매하실 12GB의 256GB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댑터도 이렇게, 국내에서는 220V용 젠더가 필요하겠죠. 11V 6.2A 최대 68.2W까지 지원을 합니다. C2C 어댑터 이렇게 구성품 보셨고, 정말 많은 액세서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케이스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 게이밍 태블릿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이패드나 이런 케이스와는 달리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레노버 리전 4세대 태블릿,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제품의 주요 스펙 간단하게 살펴보면 AP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현존 안드로이드 최고 성능의 AP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15, 디스플레이 8.8인치 165Hz에 해상도 3040에 1904, 밝기도 600니트로 상당히 밝습니다. 배터리 7060mAh 68W 충전, 카메라 전면 800만화소, 후면 5000만화소의 카메라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점 중 하나, 타입C 포트가 2개 있기 때문에 직결 컨트롤러를 연결했을 때 아래쪽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죠. 이 정도가 중요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게이밍 태블릿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이밍을 하다 보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충전기를 연결하고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바이패스 차징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배터리 충전 없이 기기 작동에만 전원이 사용되는 그런 바이패스 차징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Y700 4세대 대부분 다 한 번쯤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스펙 살펴봤습니다. Y700 시리즈 3세대까지 정발이 되었는데 4세대는 아직 정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발과 중국 내수용의 가격 차이는 상당히 크죠. 이 제품도 당연히 중국 내수용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중국어와 영어밖에 없습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영어가 좀 낯설다 이런 분들은 또 유튜브나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반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한글화 되는 건 아니고 반 정도 어느 정도 사용하기 쉽게끔 한글화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지 않겠지만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글화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디스플레이 1세대부터 지속적으로 디스플레이에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1세대는 지금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2세대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인치수는 똑같고 해상도도 2세대 3세대가 같고 지금 4세대에서 해상도가 증가했습니다. 크게 증가한 건 아니죠. 세로축이 300픽셀 정도 증가한 거, 그리고 픽셀 밀도도 2세대 3세대는 같았는데 4세대에서 343에서 408 ppi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밝기도 증가했죠. 그전까지는 쭉 500니트였는데 이번에 600니트로 증가했습니다. 주사율은 2세대까지 144Hz였는데 3세대부터 165Hz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스펙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영상 감상에 있어서는 크게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그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10인치가 넘어갔다면은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눈에 띄게 보일 수도 있지만 8.82인치이기 때문에 뭐 해상도 그 정도 차이와 PPI도 6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그 정도 차이는 확연하게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뭐 2세대도 디스플레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이 2세대 디스플레이가 레노버 리전 고 1세대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와 똑같죠. UMPC에 들어가는 그런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가격도 정말 저렴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사양의 게임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뭐 4세대를 살 필요는 없고, 그리고 G9 컨트롤러도 약간의 조정만 하면은 2세대 제품도 G9 컨트롤러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고 성능이 아니면 안 돼 이런 분들 외에는 2세대도 괜찮고, 뭐 레트로 게임 정말 많이 SD카드에 집어넣고 즐기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3세대도 충분히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디스플레이 주사율 165 정말 부드럽기 때문에 이 유튜브 영상으로 이게 전달이 안 되죠. 60프레임의 유튜브 영상으로는. 자, 뭐 성능 뭐 그동안 항상 봐오던 그런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옥타코어 6개의 코어는 3.53GHz 그리고 2개의 퍼포먼스 코어가 4.32GHz로 작동합니다. 그동안 항상 봐왔던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긱벤치 점수 뭐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싱글코어도 보통 3000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3000점에 멀티코어 9500점 미만으로 나오죠. 이 정도면 뭐 아주 양호하게 점수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것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 제품 같은 스냅드래곤 엘리트가 들어간 뭐 갤럭시 S25 울트라 이런 거와 비교해봐도 훨씬 더 많은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의 게이밍에도 발열 제어가 상당히 우수하게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로틀링 로 인한 성능 저하도 현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게이밍에 있어서는 뭐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제품이고, 3세대와 비교해봐도 베이퍼 챔버가 20% 정도 증가했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높은 발열 제어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간 갤럭시 S25 울트라와 한번 같이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나왔습니다. 네, 엄청 뜨거운데, 자, 베스트 스코어는 비슷한데 가장 낮은 스코어가 5900점, 갤럭시 S25 울트라는 3200점. 엄청난 차이죠. 스테이빌리티가 88%입니다. 와, 갤럭시 S25 울트라는 47%, 거의 반 이상 떨어지는 거죠. 성능이 스로틀링에 의해서. Y700 4세대는 성능이 12%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말 발열 제어 성능이 우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배터리는 11% 감소했고, Y700이 오히려 더 배터리 소모가 큰 걸로 나오네요. 16% 배터리가 소모가 됐습니다. 뭐 밝기는 제가 똑같이 70%로 맞춰놨는데 화면이 좀 더 커서 그러지 않나. 프레임만 보더라도 48, 49인데 26에서 13, 거의 2배 차이 나죠. 네, 온도는 오히려 갤럭시 S25 울트라가 44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네, Y700 4세대는 53도까지. 그래서 처음 잡았을 때 정말 뜨거웠는데 열이 전반적으로 퍼지는 대신에 조금 더 높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게이밍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53도는 많이 뜨겁습니다.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랐을 정도로 뜨거웠기 때문에 그 정도 고성능이 필요한 게임을 할 때는 손이 멀리 떨어지는 컨트롤러라든가 아니면 쿨링을 위해서 뒤쪽에 부착할 수 있는 쿨링팬 같은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발열 제어 능력 엄청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성능까지 보셨고 이제 각종 액세서리들 먼저 키보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예전에 이런 식으로 커버형 키보드 아이패드 미니라든가 안드로이드 소형 태블릿에 많이 있었는데 이 제품, 자, 지금 보시면 2세대도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볼륨 키도 잘 눌러지고 전원 버튼도 눌러지고 충전 포트 위치까지 뭐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카메라 홀도 살짝 여기가 걸리긴 하는데 뭐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빡빡하긴 합니다. 거의 4세대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네, 여기 4세대를 장착을 하고 4세대는 딱 맞기 때문에 쉽게 장착이 됩니다. 자석 잠금 장치는 이렇게 여기 살짝 붙이고 서피스 같죠? 설정에서 펜 앤 키보드 설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키보드가 연결됐을 때 PC 모드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냥 태블릿 모드로 볼 것인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연결이 끊기면 PC 모드에서 빠져나갈 것인가 이런 세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리에서 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글 각인이 되어 있죠. 한영 키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작동이 안 됩니다. 이걸 누르면 터치패드가 락이 됩니다. 이런 안드로이드에서는 한영 전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삼성 키보드처럼 자체적인 엔진에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이 보통 안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키보드 프로그램인 G보드에서도 안 되고 그나마 네이버 스마트보드에서 지원이 됩니다. 한영키는 요 펑션 누르고 해도 안 되죠. 이 다국어 키 이게 작동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한영 전환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자, 키보드 공간이 되게 작아서 타이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화면도 워낙 작기 때문에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그런 생산성 작업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타이핑 정도, 그 정도 외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마지막에 그래도 300타 나오네요. 뭐 연습하다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쉬프트 누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케이스 겸용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닐 때 살짝 무게가 올라가겠지만 케이스 대용 및 키보드용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G9 컨트롤러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메탈로 되어 있고 무게도 상당히 있습니다. 구성품 보시면 컨트롤러와 내부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설명서, 그리고 추가로 아날로그 스틱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아주 작은 아날로그 스틱도 있습니다. 뭐 요렇게 작은 거 쓰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가 아날로그 스틱과 작은 아날로그 스틱, 정말 거대한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 뒷판에 태블릿을 이렇게 장착하고 끼우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뒷판에 여기 이 리전 로고 요거 떼고 여기에 자석형으로 붙는 그런 쿨러 같은 거 장착하고 하셔도 되겠고, 발열을 조금 더 잡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 쿨러를 달아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정말 거대한데 많이들 궁금하실 게 아마 무게일 겁니다. 그래서 무게 한번 여러 상황에서 무게가 각각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태블릿만 적용했을 때 346g, 커버를 씌워서 장착했을 때 412g, 키보드와 함께 사용하면 687g, 점점 올라가죠. 아마 이 무게가 스팀덱과 비슷할 텐데 651g이죠. 스팀덱 OLED. 자, 그러면 이제 이 컨트롤러와 결합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지. 709g. 네, 스팀덱보다 약간 더 무거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뒷판에 태블릿을 고정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타입C 연결 잭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이렇게 꽂아서 여기서 딸깍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락 스위치도 있기 때문에 락을 올려놔야 태블릿이 빠지지 않겠죠. UMPC죠 이제. 이게 카메라가 켜졌는데 단점이 보시면 터치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이렇게 홈 버튼이 있습니다. 별다른 세팅 없이 이렇게 조작이 잘 되고, 이렇게 올리기가 터치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게임은 이 태블릿만큼 잘 돌아가는 게 없죠.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어차피 안드로이드 최고 사양의 CPU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신 예전에는 터치로밖에 안 됐는데 이제 컨트롤러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진짜 UMPC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폰을 사용하면 조금 더 좋은 음향으로 즐길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뭐 무선 이어폰은 당연히 여기 사용되겠지만 유선 이어폰도, 근데 유선 이어폰이 이 아래에 있으면은 이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하기가 나쁜데 위쪽에는 아마 이 버튼들 때문에 못 놓은 것 같고 요거 좀 아쉽습니다.
이어폰으로도 잘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단점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사용하는 타입C 잭이 이렇게 좀 두꺼운 건데 안 들어가죠. 이렇게 넓은 거는 안 들어갑니다. 이거 조금 더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흔하게 사용되는 이런 잭들은 잘 들어가는데, 그래픽 원래 디폴트가 하이인데 하이일 경우에는 거의 로딩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프레임을 이제 60으로 올리면 이렇게 오버클럭도로 되죠. 이 태블릿 화질도 좋지만 음질도 돌비 사운드가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60프레임 정말 부드럽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 이걸 끌고 와야 되는데 정말 힘듭니다. 지금 현재 퍼포먼스 모드로 되어 있고, 요 밑은 더 어렵죠. 밑은 뒤로 가기 나오게 하는 게, 그래서 이 전용 프로그램으로 키 매핑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게임 보셨고, 이제 에뮬 게임들, 예전에는 이제 여기까지 보통 요 정도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제 쇠무 그리고 RPCS3까지 지원이 됩니다. 요런 것들은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해상도를 몇 배로 즐길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요 두 에뮬레이터가 안드로이드에 아직 완벽하게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행되는 게 적긴 합니다. 어쨌든 한 번씩 보겠습니다. 우선 PSP는 4K 8배까지 지원이 됩니다. 9배까지 올려봤는데 살짝 프레임이 떨어집니다. 이 그래픽이 PSP가 맞는지 정말 의심될 정도로 다른 게임 같죠, 전혀. 그래서 예전에 즐겼던 PSP 게임들 다시 이렇게 4K 해상도로 즐겨보는 것도 또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보시면 살짝 끊기는 게 있습니다. 이 Y700의 또 단점 중 하나인데, 이렇게 살짝 끊기는 거, 마이크로 SD에 게임 롬 파일을 넣어놓고 플레이할 때 이렇게 끊김이 간혹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있긴 한데, 이렇게 보십시오. 이런 게 신경 쓰이면은 내장 메모리에 게임을 담아놓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핀 에뮬레이터 위의 경우에는 4K 6배로 올리면 프레임이 60 밑으로 떨어지는데 5배까지는 잘 됩니다. 위 게임을 이 해상도로 즐기니까 이것도 뭐 다른 게임 같죠. 예전에 이제 휴대용 게임기들, 뭐 안드로이드 게임기들 여기서 프레임 떨어지는 게임기들 많았는데, 이 해상도로 지금 60프레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살짝 떨어지는 게 57까지이고, 이게 오픈GL로 해서 그런지 살짝 깨지는 게 있는데, 그래픽 드라이버가 지원이 안 되는데 그냥 CPU 깡 성능으로 이거를 이렇게 60프레임으로 이 고해상도를 돌리는 겁니다. 위도 잘 돌아갔고 PS2도 마찬가지로 잘 돌아갑니다. PS2도 마찬가지로 오픈GL 5배로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SD카드에 롬을 넣었을 때 끊김을 보기 위해서 격투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끊깁니다. 기술 실행이 그렇게 잘 되는 컨트롤러는 아닙니다. 격투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컨트롤러도 그렇고, 이 Y700 4세대도 조금 애매합니다. 3세대 용량 높은 제품을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성능은 보시면 거의 뭐 60프레임에서 고정이죠. 자, 이제 그동안 안드로이드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에뮬레이터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해상도 올릴 수도 없죠. 일단 실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로 튕깁니다. 잘 되는 건 잘 되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는 아예 안 되고, 완벽하게 실행이 되죠. 프레임 60프레임. 그런데 게임을 조금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걸리네요. X 버튼 누르고 있는데 B 버튼 누를 때도 그렇고 아날로그 패드 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 PS3 요거는 뭐 더 되는 게 없습니다. 데몬 소울 2 바로 튕기죠. 다크 소울 2는 실행은 되는데 중간에 튕깁니다. 애프터 버너 한번 해보면 16프레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된다 정도의 의의를 가져야 할 것 같고, 이렇게 멈추는 거는 이제 SD 카드 때문이겠죠. 튕기는군요. 아직 PS3 에뮬레이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엄청나게 발전한 게임 허브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 드릴 때만 하더라도 스팀 게임을 할 수가 없어서 DRM 프리인 GOG 갤럭시 게임을 여기다가 옮겨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팀이 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본인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임들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제가 몇 가지 다운로드 받긴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런 거는 이제 플레이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플레이 되는 거, 나머지 표시가 없는 것들은 확인이 안 된 게임들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5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되는 게임은 초록색 체크 표시가 돼 있죠. 폴아웃 4 마찬가지고 에이스 컴뱃 다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권 7, 모넌 월드, 하데스 1은 뭐 당연히 되겠죠. 데이즈고는 안 되고, FC 24, 25 뭐 요런 게임들은 또 안티 치트가 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엘든링 밤의 통치자도 맨 처음에 안티 치트가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튕겨버리고, 데이브 더 다이버 잘 되고, 실크송 최근에 나온 하데스 2도 잘 됩니다. 자, 예전과 달리 이렇게 맨 처음에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스팀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임들 저장 데이터 그대로 옮겨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수동으로 옮겨줬어야 됐죠. 자, 그리고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이전 영상에 다룬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해서 설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데스2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잘 되죠. 글씨가 작아서 이렇게 하단만 보여드리면, 자, GPU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요런 게임들도 그냥 CPU 발로 돌리는 겁니다. 네, 보시면 CPU는 45%. 그렇다고 뭐 프레임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프레임도 59프레임. GPU가 전혀 작동을 안 하죠. GPU 드라이버가 만약에 잘 나온다면은 정말 UMPC급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냅드래곤 엘리트의 성능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게임도 아주 잘 되는 걸 알 수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안 되면 설정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를 건드려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설치하면 바로 그 게임에 맞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뭐 건드릴 필요 없고, 만약에 설치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게임도 마찬가지로 GPU 사용이 거의 없이 CPU로만 작동하는데, 뭐 이런 캐주얼 게임들 하기에는 정말 좋죠. 트리플 A 게임 즐기지 않고 뭐 이런 게임들만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뭐 UMPC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장 메모리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끊김도 전혀 없죠. 사이버펑크의 경우에는 잘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하다 보면 중간에 튕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갤럭시 S25 울트라로 했을 때 보통 30프레임 정도 나오다가 1분도 안 돼서 바로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프레임이 뭐 한 15, 25 뭐 이 정도로 계속 출렁여서 게임하기가 거의 힘들었었는데, Y700의 경우 상당히 스테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거의 스로틀링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갤럭시에서 했을 때는 바로 프레임이 30, 20, 뭐 10 후반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떨어지긴 하는군요. 40. 네, 그래도 40 후반대 이 정도면 양호하죠. 네, 거의 30프레임대로 이제 떨어졌죠. 온라인 게임도 할 수 있고, 웬만한 게임들 트리플 A가 아니라면 프레임도 잘 나오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뭐 스팀덱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앱이죠. 네, 이렇게 게이밍 성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 사용했을 때는 이제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누르면 뺄 수가 있습니다. Y700 4세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가지 액세서리들이 안드로이드 미니 태블릿 중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성능도 최고급이고, 마이크로 SD의 끊김만 아니면 진짜 완벽한 게이밍 태블릿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레트로 게임들 많이 집어넣고 세팅해서 하려면 또 마이크로 SD 사용하는 게 필수인데, 그런 단점이 있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디스플레이 퀄리티, 음질, 성능 모든 것을 갖춘 태블릿이 바로 이 Y700 4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만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 95점 이상 되는 그런 태블릿이 아닐까 싶고, 지금까지는 알리익스프레스 공동구매에 이 태블릿이 나오질 않았었는데 광군제 때 공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물론 가격이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석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관부가세 포함해서 40만원 후반대, 40
3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보다 더 저렴하게 관부가세 포함해서 40만원대 초반으로 나온다면 뭐 진짜 100점이죠 그야말로. 네, 근데 뭐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광군제 때 요거 공동구매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뭐 가격이나 뭐 이런 거 봐서 지금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 대행으로 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나오면 뭐 공동구매 취소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